팟캐스트란 인터넷을 통해 듣는 라디오로 이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방송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의 여론 팟캐스트가 등장했다.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 방송에서 한 주간의 팟캐스트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의 눈 김관식입니다. 팟캐스트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라디오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시사, 정치, 게임, 문화 등 다양한 주제와 제약 없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의 눈 시작합니다. 한 주간에 가장 재미있고 인기 있었던 에피소드를 모아 만든 팟캐스트 TOP 시간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말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팟캐스트 TOP는 조선왕조실록을 4명의 남자가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들어보시죠. 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20권 망국 500년 왕조가 저물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순서죠. 5부 고종의 퇴위와 항일운동 그리고 안중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휴머니스트의 김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박시백입니다. 예,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입니다. 저희 이제 6장 왕조는 무너졌으나라는 걸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종의 퇴위인데요. 자, 이 을사조약 체결 과정에서 보였던 이 고종 황제의 태도가 사실 이제까지 보였던 좀 우유부단하고 신중한 이제 처사 이런 걸로 이제 그 자신의 위치를 좀 이어왔던 과정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고종이 그렇게 유약한 그 왕만은 아니었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좀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이 그 대한국 황제로서의 어떤 그 중요한 순간에 좀 단호한 리더십의 부분에서 좀 취약했다. 박하백님 이런 어떤 좀 그 피력을 하시면서 네. 고종의 퇴위를 좀 열었어요. 예. 여기 대해서 박하백님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기로 하죠. 예. 어쨌든 이제 그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 시절에 왕위에 올랐고 또 수많은 이제 정치적 사변들을 겪으면서 그 자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켜왔었는데요. 그래도 일국의 지도자다운 좀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면모는 거의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 이해가 되는 것이 처음에 이제 집권했을 때만 그러니까 즉위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때였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이제 여전히 강력한 아버지가 있고 또 바로 옆에 이제 중전 그 명성황후가 있고. 그 외에도 다시 이제 일본에 기대한 어떤 정치 세력들, 청나라에 기대한 정치 세력들 이런 틈바구니에서 어떤 독자의 행로를 여기가 쉽지는 또 않았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면 다시 상황이 이제 반전이 돼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모습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면서 어쩌면 본래 타고난 성격도 상당히 좀 이제 조심스럽고 신중한 그런 측면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어떤 경험들 자체가 또 더욱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을사조약 그 당시에 나름 이제 강경하게 저항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에서 멈췄던 것도 어쩌면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활로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 이후로 이제 이토가 초대 통감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이제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신병수님 이때 이 고종 황제가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 소식을 듣고 뭔가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건가요? 이 이준에 대한 그 밀명을 보내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도
고종이 뭐 나름대로는 그 계속 그 저항을 합니다. 이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밝히는 친서를 대한매일신보에 그 실리게도 했고 각국의 특사나 뭐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 문제가 많다. 지금 그런 움직임은 계속 해나갔죠.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내탕금 같은 거를 그 가지고 이 의병 운동을 지원한다라든가 계속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좀 기회를 만들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또 대표적으로 이 통감인 그 이토 히로부미에게도 후작이라고 부르는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밀사를 파견을 하죠. 가서 거기에서 그 당시 세계의 그 각국의 이 소위 그 외교관들이 모이는 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면 세계에서도 이걸 뭔가 일본에 어느 정도는 그 뭐 자극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뭔가 희망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준이라는 인물, 그 이준이 사실 독립협회 출신 인물이고 상당히 이제 반일 의식이 투철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 그리고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이상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특명을 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러시아의 그 상페트르부르크에 가서 러시아 공사 이범진을 만나고 또 이범진이 자신의 아들을 또 이제 통역해서 이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그 만국평화의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그 참석을 하러 갔는데 일본이 일대 이미 손을 써놨는지 또 이미 외교권은 일본에 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대표로 인정을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참석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기자들에게 그 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게 됐고 이것이 현지 신문에도 일정하게 실리게는 되죠. 이때 보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 공사직을 그만뒀던 이범진도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를 하다가 을사조약 때 소환당하니까 거부하고 이제 그 고종의 밀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범진은 예전에 그 아관파천을 주도한 인물이고, 그렇죠, 그야말로 그 고종의 최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나중에 또 어쨌든 이게 그 만국 이후에 자결을 하는 거 보면 사실 이범진도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 인물인 것만은 분명한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1907년 6월 25일 날 그 이 3인이 헤이그에 가서 회의 참석은 불가능. 이 회의 참석도 당시에 보면 일본에 좀 이 방해 공작이 좀 있었다는 있었죠. 있었고 이제 뭐 이런 그 대한제국이죠. 이때 대표가 가면 절대 우리가 실제 그들은 을사조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승인하지 않는 그런 이 대표단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뭐 참가는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그 여론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좀 성취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준의 이 죽음에 대한 좀 의견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보통 할복 자살했다라는 얘기가 예전에는 할복도 있고 무슨 병사가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할복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분사했다, 분해서 그 병을 이름을 해서 죽었다. 이것과 병사다 이런 것 정도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공식적인 기록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러 헤이그에 갔다가 그 현장에서 결국 헤이그에서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뭐 분명히 그런 게 다 겹쳤겠죠. 화병에다가 또 이 장기간의 뭐 여행에서 좀 과로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죽음이 있게 되면서 뭐 이제 현지인들의 관심은 더 이제 끌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 그 평화회의에서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해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 이게 이제 열강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 서구의 열강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일본 건드려 가지고 뭐 별로 좋을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유야무야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평화회의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이걸 뭐 그야말로 이제 어떤 지구적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미 확보한 이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열강들 가지고 있는 간에 일정한 명분. 서로가 그렇죠? 들싸우면서 잘 놀아먹자라는 차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쟁의 주역들이 네. 일정하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판정을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박하백님 표현대로 결국 그 이준 그 열사의 파견은 황제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셨어요.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들은 참 보면은 그 자기에게 불리한 그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는 데는 도사들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이 이토 통감과 그 수하들이 이제 황제 이준 열사 밀명을 빌미로 해서 이제 사과해라,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신백 교수님. 그렇죠. 이제 그 외교권이 우리에게 있는 이미 그 이제 논리를 댄 건 이제 을사조약이죠. 외교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왜 함부로 저기 우리의 승인도 받지 않고 거기 그 외국에 딴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떠들었느냐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결국 그 밀사를 황제가 파견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결국은 이제 또 대표적인 그 친일파였던 이완용이라든가 송병준 등이 이제 거의 뭐 저쪽 그 일제 그 뭐 하고 거의 그 서로 이제 그 뭐 네트워크가 형성돼 가지고 이제는 이때쯤 되면 거의 이제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양위 사과나 양위도 이제 그 이완용과 송병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또가 이제 그 뭐 요즘으로 치면 몸통이고 이제 이쪽 이완용, 송병준이 그 뭐라 그러나 이제 그 뭐 그 행동 대장처럼 이렇게 나서서 정말 이건 무례하죠. 이 대신이 자신을 모시던 황제에게 다그치고 그죠? 양해해야만이 대한제국의 살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건 정말 뭐 이런 망국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양상이었죠. 양위로서 사죄하는 것이 대한제국의 살 길이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내각 회의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황제는 완강하게 저항하는데 대신들이 이제는 뭐 그 총 나서서 협박을 해서 마침내 황제가 수락하는데 박하님 이때 그 이 고종 황제의 수락은 좀 이렇게 그 공식적인 폐위라기보다도 대리청정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실제 명도 이제 그 황태자한테 대리하게 해라 이런 정도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받지 않고 바로 황제 폐위 자체를 그러니까 퇴위를 공식화해 버렸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있잖아요. 이 황제를 내각회의에서 황제 퇴위를 결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끝내 압박을 해서 밖에 뭐 연락할 수 있는 전화선도 다 차단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퇴위를 받아내는데 이 과정이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사실상 을사조약 당시보다도 훨씬 더 정말 신하로서 당시 이제 조선 사람으로서 취할 수 없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보거든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아니 뭐 특별한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그야말로 황제를 핍박을 해서 퇴위하게끔 하는데 이 전 내각 대신들이 다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을사오적 뭐 이런 것만 굉장히 거론을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사실상 이 을사오적들의 행위보다도 훨씬 더 나아간 그야말로 이제 어쨌든 이 고종이 퇴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조선 왕실이라고 하는 대한제국 황실이라고 하는 것을 끝장내는 중요한 어떤 징감다리였기 때문에 을사조약 못지않게 취급돼야 되고 이때 이런 대신들은 좀 제대로 지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같이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차라리 그렇죠. 이때 이제 사실 이때 총리도 이완용이었어요. 이완용이 총리였고 임선준, 뭐 이병무, 송병준, 이재곤 이런 대신이었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에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런 인물이 정말 제대로 어떻게 보면 뭐 역사의 단죄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진짜 을사오적보다 더한 행태였다.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을사조약보다 이때 그 정말 대신들이 황제를 폐위시키는 그 장면, 이 역사적인 치욕의 장면은 사실상 그 훨씬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단죄를 좀 해야 되는데
일본 측과 대신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이 양유식을 갔는데 이때는 황제와 황태자도 없는 가운데 약식으로 했다는 게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왜냐하면 황제가 이게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이것을 빨리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본 측으로서는 이제 그 내관들 시켜가지고 그 황제복장 입히고 해서 이제 일종의 쇼를 벌이고 대역을 쓴 거죠. 대역을 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와 황태자도 다 대역을 쓴 거네요. 네네. 그런 다음에 곧바로 이것을 이야. 이제 공문서로 만들어서 각 공간에 보내가지고 공식화를 시켜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거의 그 공식적으로는 가짜 양유식을 만들어 버린 건. 그렇죠, 실제로. 왜냐하면 그 양유를 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순종이 바로 황제 즉위 자체가 그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종이 이후에 즉위는 한 달이나 지나서 그렇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즉위식을 하잖아요. 예. 그죠? 자, 이 279쪽에 나오는 이 고종 황제의 그 양위식 이 장면은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9쪽. 예. 두 사람 다 대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대신들이 쭉 서열해 있는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 박하백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또 강압적이고 치욕적이고 또 이 정말 공식적이지도 않은 양위식을 하고서 다음 날 세계 각국에 전부 이제 알리게 되는데, 자, 이 양위식 며칠 후에 일본은 이제 그 압박을 늦추지 않고 바로 정미 7조약을 받아내네요, 신병 교수님. 네네. 근데 이게 이제 1907년이 정미년이어서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더 이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그 박탈한 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병합으로 가는 그 전 단계의 또 이 조약이죠. 예, 주요한 예. 내용은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이제는 통감의 지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예, 거죠.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이제 더 강화된 개념이죠. 그다음에 한국의 고등 관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해 집행할. 이거 인사권을 이제 완전히 그 통감부에서 장악한다라는 거고, 또 이게 중요하죠.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 이제 일본에 이제 확실하게 뭐 이런 관리까지도 일본인으로 채우는 그런 협약이었죠. 예, 이완영과 이토 히브로부미의 사인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속 조치로 계속 군대 해산령이 바로 이어지네, 박하병 기죠? 네네. 예. 자, 근데 이때 군대 해상령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반발을 우려해서 되게 일종의 이제 속임수를 써가지고 일단 다 뭐 무기부터 반납한다 모이게 해서 그 잽싸게 처리를 하려 그러는데 이거 사전에 알았는지 이제 당시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이에 대한 한거의 표시로 권총 자살을 하게 되면서 그 내용이 일단 다 전파가 되었고, 그래서 곧바로 병사들이 이제 바로 그 거리로 나와서 시가전을 벌입니다. 일본 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근데 지방에 있는 각 진위들도 역시 나름대로 이제 봉기를 하거나 아니면 탈영을 해서 당시 이제 남아있던 어떤 그 을사의병 이쪽 의병부대에 합류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나가죠. 근데 이때 1907년이어서 정미의병이라고 하는데 이미 을사조약으로 형성됐던 을사의병의 이 정미의병의 특징은 해산된 군인들이 네네. 참여하다 보니까 훨씬 조직화된다는 예, 거예요. 예, 예. 훨씬 소위 말해서 숙련된 예, 예. 이런 군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이 의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또 이제 예, 예. 계기가 됩니다. 좀 아쉬운 거는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신병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때 군대 해상령에서 자결한 이 대대장 같은 경우가 정말 자결하지 않고, 그냥 군대는 사실상 그렇죠. 지휘자의 예. 역할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그 군대의 지휘 아래 거부하면서 이 의병들하고 연계하면서 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어떤 그 무장투쟁 이런 것들로 나섰으면 어떤 그 아쉬움은 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러와 같이 했기 때문에 예. 곧바로 이제 그쵸. 남아있는 하나의 발단이 병사한테 자극이 되게는 되면서 예, 더 큰 규모로 이렇게 떨쳐나가게 된 것 같아요. 아, 예. 아니요, 이게 또 역사적 교훈을 좀 잘 삼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참 자결 많은 능사가 아닌데 네, 물론 이제 그렇죠. 그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는 예. 정말 그 당시에 이게 뭐 자결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어떤 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행동을 했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신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해산군과 의병들이 결합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그 좀 더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의병들이 뭔가 좀 이렇게 그 나름대로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총대장까지 삼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조직적 결집을 하네요. 예, 각도의 의병 1만여 명이 총집결해가지고 이인영이라는 인물을 총대장으로 삼아서 이 사실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쳐요. 이제 일제에 의해 점령돼 있는 이제 서울을 확실하게 수복을 하자. 그랬는데 이제 선발대가 사실은 패배하고 또 이제 그 중에 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총대장으로 있었던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자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충도 중요하지만 효도 중요하다 이러면서 내려가 버려요. 여전히 유교 사회예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이때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이 대목이 되게 안타깝고 이때 만약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으면 제대로 한 판에서 세상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끔 그 국사 교과서 서술이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사실 이제 그야말로 그 뭐죠 군대 자체의 대우 자체가 그렇죠. 제대로 물리력 훈련된 면에서는. 부대도 아니고 이렇게 1만 명 모인다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또 일시적으로 서울을 진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과연 그걸로 계속해서 일본을 그 몰아낼 수 있는 동력이 되냐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의병들이 훨씬 군대라든가 이 무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앞선 일본군을 상대하는 최선의 전략은 사실 게릴라전이죠. 첫 번째 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선왕조 실록이었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2013년 7월을 시작으로 얼마 전 대장정에 막을 내렸는데요. 눈이 아닌 귀로 듣는 조선의 시작과 끝, 박시백의 조선왕조 실록이었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아스트랄로님, 진심 감사드립니다. 4명의 역사 MC 최고였습니다. 특히 신병주 교수님, 다른 매체에서도 더 많이 뵙길 기대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여름감기님, 1년여간 이 방송을 도둑처럼 엿들으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댓글 하나 남기지 못했는데 마지막이라 하니 아쉽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혼자 실없이 피식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눈물 짓기도 하였지요. 앞으로도 자주 반복 청취하며 지식 도둑질 해갈게요. 박시백 화백님, 김학원 대표님, 신병주 선생님, 남경원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바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난다니 너무 아쉽네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2주의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팟캐스트는 노유진의 정치 카페입니다.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이 세 사람의 앞글자만을 따서 만든 예명 노유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송인데요. 오늘은 시진핑 주석을 방한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정말 궁금한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노유진의 정치 카페. 노유진의 정치 카페 7회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녹음하고 있는 오늘 7월 7일인데요. 세월호 참사 83일째입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 북상에 따라서 기상이 악화되는 바람에 어제부터 사고 해역의 실종자 수색이 전면 중단됐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시진핑 주석인가 지금 예. 뭐 일본도 안 가고 북한도 안 갔는데 아직 취임 후에 한국부터 왔다 이래서 굉장히 야단스러운 1박 2일 그 뭐 국민 가수라는 그 부인 펑리위안 펑리위안이 우리나라의 뭐 김추자 조용필급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수로서. 네. 근데 와서 이제 의전을 굉장히 화끈하게 하고 그 런민일보 그러니까 중국 인민일보에서 일면에 막 사진을 4컷이나 싣고 야단스럽게 중국에서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김종대 편집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네. 이렇게 동아시아 쪽 이제 이 군사 체제가 이렇게 진행 중인데 네.
그렇게 시진핑 주석은 활짝 웃는 얼굴로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의전을 화끈하게 하고 간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중국에서 지금 되게 신났더라고요. 굉장히 큰 성과를 오, 거뒀어요. 네, 근데 네, 중국이 네. 왜 좋아해요? 지금 중국을 겨냥해서 이 동아시아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저기 한반도에서 어떤 지정학적인 충돌의 조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이 이렇게 군사 동맹이 강화되고 어떤 집단 방위, 일본이 얘기하는 집단적 자위권 이제 국제 정치 용어로 집단 방위인데 예. 이것은 명백히 중국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정말 북한을 견제하는 거라면 그거는 북한이라는 닭 잡는 칼로 충분한데 왜 소 잡는 칼을 갖고 설치냐 이거예요. 소도 잡고 남을 칼이야. 지금. 그 소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 잡는 칼이 아니라 니들 분명히 소 잡는 칼이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맹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왕이면 이탈해 줬으면 좋겠다는 중국의 희망적 사고가 있는 것이고 아하. 이런 것들이 한국의 매력 외교 공세로 나타난 겁니다. 뭐 판다 곰이 오고 부인 가수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위안화하고 예. 원화하고 직거래 시장 그렇습니다. 열고. 그래서 예. 참 디플로마시라고 그 외교 공세를 듬뿍 뿌림으로써 어쨌든지 간에 일본을 견제하는 데서 한국이 중국하고 보조를 같이 해야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 강경한 요구를 했잖아요, 중국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네. 정부에서 막 받을지 말아야 될지 막 헷갈려하는 예. 상황도 좀 보여. 너무 많이 주니까. 예. 아니 작년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안중근 의사 예. 기념비 세워달라 그랬는데 그냥 기념비가 아니라 관을- 기념관을 세워버리고 어, 지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연설 보십시오. 야, 뭔 역사가 다 나오는데 예. 이순신이 나오고 김구가 임진왜란 나오고 나오고 뭐다 나와. 예. 윤봉길, 안중근 뭐 해가지고 역사 교육은 그쪽에서 하는 것 같아. 예. 아니 결국에 이제 사실은 그뭐 집단 자위권 같은 데 대해서 즉각 그 현재 한국 정부가 중국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실은 압박을 가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웃으면서 예. 왔지만은 사실은 계속 한편으로는 자기들하고 같이 가도록 연루시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협박도 하는 면이 있고 또 그 틈을 노려서 또 북한은 일본을 상대로 장사하고 네. 이런 이제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솔직히 지금 보면은 한국 정부의 이 일본 그 이번 해석 개헌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사실은 미국을 가장 크게 의식해서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의식해 가지고 일본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발호를 갖다가 묵인하는 거죠. 묵인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또 페인트 모션을 통해 가지고 마치 우리는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 네.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표정만 그렇게 지금 짓고 있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다 용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해석 개헌의 해석에 따라서 한반도만 오지 않는다면 또는 한반도 올 때는 허락받고 온다면은 나머지는 봐주겠다. 네.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최대 성과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우려한다는 발언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 그거 대한 하나 그, 받으려 예. 나머지를 다 준 거야.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 예. 집단적 자위권이 지금 동아시아 정세 변화의 핵심 의제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하고 인식을 같이 했다는 걸 지금 돌아가서 엄청나게 광고하고 홍보할 겁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불편해요. 대해서. 이건 비상사태예요. 근데 제가 시진핑 내외 분이 이렇게 뭐 외국 중앙 나라 정상이니까 네 분이라고 표현합시다. 네 분이 활짝 웃으면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한국이 몸값이 올랐나? 그게 어찌 보면 미국도 자기들이 구상하는 동아시아 방위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 지사장은 뭐 일본이지만 그래도 여기가 뭔가 좀 딱 아귀가 맞아가야 네. 이게 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닭 잡는 칼이 아니고 소 잡는 칼이라서 자기들을 겨냥한 건데 예.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고 한국에 와서 막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 동아시아 국제 무대에서 예. 대한민국의 몸값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되게 그럴 때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주변국들의 협조를 받아서 받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걸 일거에 다 풀 수 있는 혹이 아니에요. 지금 남북 관계 같은 거? 저는 근래 탈냉전 이후에 최대 혹이라고 봅니다. 네.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남북 관계를 그러니까 볼 때. 우리가 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스스로 주도하면서 이제 우리 운명을 스스로 한번 개척해 보자. 지금까지 얼마나 강대국 정치에 우리가 네. 시달렸는가.
남북한이 협력을 못해서 얼마나 소모적인 대결을 해왔는가. 이제야말로 우리 스스로 한번 운명을 바꿔보자. 이렇게 좀 어떤 주도적인 의지가 있다면 환경은 뒷받침됐다고 봅니다. 좋은 환경이에요. 예, 그렇지 않다면 음. 그 박근혜 정부와 같은 정부가 이런 어떤 네, 그 주요한 국면에 정권을 잡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위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호기가 아니고 호기가 아니라 위기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상황 자체가 제대로 푼다는 전제하에서 호기인데 네, 오히려 집단 자율권 갖는 걸 갖다가 묵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오히려 이 동북아의 신질서 네. 신질서 구축을 갖다가 퇴행적 방향으로 굳혀 나간다면은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거죠. 느낌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미국하고 협상해가지고 뭘 밀고 나가거나 중국과 협상해서 밀고 나가거나 근데 양쪽에 긴장 그걸 갖다 예. 활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미국 만날 때 그쪽에 쏠리고 중국 네. 만날 때 중국에 이쪽에 쏠리고 이러면서 그렇죠. 좀 갈피를 좀 못 잡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눈치 외교의 이제 네, 눈치 시작인데 외교죠. 그 아, 좋은 눈치 외교. 호기를 자기가 주도할 의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도해야 될 때 주도하지 못하면은 주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에서도 좀 당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얼떨결에 당하고 중국 애들은 가가지고 막 굉장한 그럼 외교 시진핑이 성격을 와서 활용당하고 손에 넣고 쪼물락쪼물락 가지고 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보인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주도 당하게 될 때는 즉 갖고 노는데 당하면은 이건 재앙의 시작이죠. 지정학적 재앙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일본에 대해서 한 일은 악수 안 하기 악수 안 그리고 하겠죠. 안 만나기 근데 이것밖에 실제로 없어요. 그러면서 한 게 없는 거야. 대준 건다 어, 대준 거고. 예.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당하고 사실 결과적으로 용납하면서 거기다가 나는 악수 안 해, 나는 그 아베하고 안 만나, 안 만나면 뭐 합니까? 예. 아베는 안 만났지만은 집단적 자위권은 만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서로 따로따로 생기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김종대 편집장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얽혀 있다는 그렇죠. 의심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정부 성명을 냈잖아요. 네. 남북한 잘해보자. 잘해보자. 이게 뭐 조평통 성명도 아니고 네. 그리고 9월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에 이제 소위 미니 응원단 하여튼 네. 뭐 아시안 게임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와서 육자회담 재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아들였죠. 네. 중국 정부는 육자회담을 다시 열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과는 안 났고요. 네.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진행 중인데 한편으로는 일본은 납치 문제 가지고 북한하고 직거래하는 식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고 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도 일정한 대화가 오가는 것 같은 분위기고 아 복잡하네요. 그 예전에 보면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을 따돌리고 직접 미국하고 직거래하려는 이른바 통미봉남이라는 네. 이제 전통적 전략 전술을 써왔는데 네. 최근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일본도 우리를 따돌리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우리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이게 왕따도 아니고 왕따는 남이 따돌리는 건데 글쎄 왕따는 GOP에서 벌어지는 관심사병 얘기인 그거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 우리 정부가 왕따가 아니고 무슨 자발적 은둔형 예. 아. 은둔자. 예, 네. 그거 비슷한 외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푸는 그 수순이 이거 뭐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풀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 남북 공조를 갖다가 좀 강화시켜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북은 북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은 남대로 또 자기 처지 때문에 일본에게 농락당하고 미국에게 악용당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중국한테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용당하고. 이용당하고. 네, 이용당하고. 예, 그래서 이게 남북이 뭐 똑같은 이해관계 일치를 국면을 갖다가 바로 만들어내긴 힘들겠지만은 공통점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 넓혀 나가면서 이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돼요. 이게 공조 없으면은 진짜 오히려 100년 전보다 더 험악한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최근에 아주 인상적인 설명이 있었어요. 그 보수죠. 어버이연합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했을 때 오성홍기랑 태극기랑 세워놓고 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 왕하고 조선의 왕하고 같이 왔으니까 절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한미일 동맹에 의해서 중국과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이제 이 사람들 전략인데 보수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왔을 때 오히려 미국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고가워했거든요. 좀 불안해하고 네. 좀 불만스러워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 왜 동맹을 그렇게 외치든 예? 어버이연합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이디 각하께서 하시는 일은 몽땅 다 일단 다 찬성이거든요. 아 그런 네. 차원에서 근데 그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중국의 위상이 좀 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대미 교육 규모보다
대중교육 규모가 더 많을 거야 아마. 많을 아니, 거가 아니라 미국, 역전된 지 일본을 다 오래됐어요. 합친 것보다 합친 것보다 중국이 많죠. 더 많아요. 많아요. 게다가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압력을 가할 때 중국을 통해서 압력을 가는 것 이상 효과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일본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중국하고 같이 역사 왜곡이나 또는 자유권이라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참 좋을 이런 전략적인 가치가 중국이 생겼고 나름대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의 이명박과는 달리 중국과의 접근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얼마 전까지 국외 공산 계열이었는데 네. 근데 제가 올해도 중국의 사회과학원 같은 데 방문해가지고 그 한반도 전문가들하고 토론할 때마다 제일 인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한중 밀월 관계라는 표현을 아예 입에 달고 다닙니다. 예, 아예 입에 달고 다니고 3월 말에 우리가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중국군 유해를 중국에 송환해줬어요. 예. 이거에 중국 대륙이 뿅 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이 60만 부 팔렸다 그러고 별의 소음구대 때문에 중국 전역에 지금 치맥 열풍이 불어가지고 제가 그 연속극 안 보고 중국과 얼마나 창피한지. 자, 이렇게 해서 의외로 지금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중국은 많은 문제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전체 그 동아시아의 어떤 그들의 구상을 하나둘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물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화장빨로 뭐 또는 어떤 그 의상 외교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버텨왔다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전 일견 잘 버텨온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아전인수식으로 중국하고 협력했는데 중국이 북한 편 안 들고 우리 편 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수 언론 논차가 온통 이 일색인데 그렇죠.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전혀 아니라는 아니지.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도 없잖아요. 그 구절이. 없어요. 북핵이. 오히려 북한은 지금의 저런 중국 행보에 다 보절 맞추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그 지난번에 더 이상 대립하지 말고 화해하자, 군사 적대 행위 중지하자 이런 어떤 북한의 성명도 그와 관계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중국 간의 애정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식었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애정이 아니라 이해관계는 돈독한 이해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오늘 그 총기 난사 사건부터 그 다음에 NLL 문제 그리고 이제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유권을 둘러싼 한미일 중국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이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 되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갈등 관계 같은 것들을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식의 외교 안보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쉬운 듭니다. 문제를 왜 못할까? 자, 오늘 그 나와주신 그 김정대 편집장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유진의 정치카페 7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8회에서는 심상정 원내대표 모시고요. 경제민주화와 삼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재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였습니다. 혼자만의 방송이 아닌 3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감 있는 방송이었네요. 댓글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님, 사랑하는 유시민 작가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노회찬 대표님, 진 교수님도 감사해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처단자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속 시원한 방송 기대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아님, 노유진 정치 카페를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가 있어서 좋네요. 세 분의 하모니가 꽤나 어울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볼 팟캐스트는 정봉주의 전국구입니다. 이번 주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리원전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 팟캐스트 함께 들어보시죠. 정봉주의 전국구 특별편 일본 동경대학 이노 교수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노 교수님 그리고 전국구 일본 현지 특파원 메이지 대학의 여한섭 교수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이노 교수님은 그냥 우리 후쿠시마도 여기 일본 친구들을 만나면 후쿠시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거든. 그냥 잊고 무시하면서 없는 듯이 살아가는데 동경에 살고 계신데 교수님 스시 드세요? 우리 친구들 보면 자녀들한테 스시 안 먹인다 그러더라고. 예? 그럼 드시냐고 한번. 寿司は、魚は食べてますよ、私は。はい。そうね。それはだから多分少し汚染されてると思いますよ。汚染されてるけど、僕はあまり肉食べないのね。なので魚食べないと食べるものがなくなっちゃう。 왜 웃어? 혼자 왜 웃어? 교수님 너무 깜찍하셔. 내가 귀엽다 그랬잖아. 처음부터 교수님 왜 뭐가 귀엽다고. 교수님은 そうした先生はお寿司はあんまりいや食べますよ。食べるは食べる。食べる。ああ、それは食べる理由がお肉は食べれないから。そうそう。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교수님은 오염은 됐겠지만 자기는 그 스시를 먹는다. 왜냐하면 자기는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스시라도 안 잡수시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살 수가 없네 정말. 오염된 건 별로 관심이 없다. そうですね。まあ年寄りだからね。 왜? 아유, 뭐 오염은 됐지만 이제 본인은 이미 이제 가시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제 원래 사실날도 얼마 안 남아서 전국구 이래 망치나 저래 망치나 주기자 도망가서 정통특보원이 방송에 대신 나오나 뭐 이래 망치 저래 망치나 갔다는 거죠. 이런 논리시네요. 근데 애들한테는 안 먹이는 게? いやそこはねだからその危険なものを何を食べさせて何を食べさせないかって難しいですね。例えば他のいろんな健康に悪い食べ物たくさんありますよ。マクドナルドのねなんか添加物がたくさん入ったインスタントまさにですね。まあ悪いものありますから、それどっちが危険かっていうのはそれもはっきり言えない。はっきり言えない。 そのいわゆる기준 취급도定まってな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은 가시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기를 안 잡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수실 수밖에 없다. 교수님 너무 이기적이세요. だから日本ではしょっちゅうその福島の周りの人とか夫婦喧嘩が起こります。旦那さんは食べていいって奥さんは子供に食べさせたくない。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은 가시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고 고기를 안 잡수기 때문에 잡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이들한테는 안 먹이는 게 좋다. 그래서 후쿠시마 근처에 사는 부부들 간에 부부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먹이냐 안 먹이냐. 남편은 먹어도 된다. 엄마는 아무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먹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식 같은 경우는 뭐 꼭 이런 원자력 그 방사능 물질이 오염된 양을 떠나서 평상 생활 속에서도 어떤 인스턴트라든지 뭐 방부제 첨가된 걸 먹지 않느냐. 그리고 하지만 그건 역시도 정확한 기준 자체가 기준치가 명확하지가 않고 이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것도 근데 말하기가. 교수님 정도 되면 이제 일본에서 아주 양심적인 인텔리인데 이런 원자력 그 오염된 걸 먹냐 안 먹냐를 개인적 관점으로 보는 건 너무 이기적한데. 너무 얄미운 발언을 하신 거 아니야? いやそれはね例えばもう今福島大変ですよ。例えばその食べるか食べないかだけじゃなくてここに住むか避難するか旦那さんは住みたい、奥さんは子供連れて避難したい年寄りの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は自分のふるさとだから住んでいたいだけど孫はいなくなっちゃうもうそういう意味ではもう大変だから基準がないわけだから。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뭐 스시를 먹고 먹냐의 문제보다도 후쿠시마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시를 먹고 안 먹는 문제보다는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부간에도 남편은 살자. 여자는 다 가자. 부인은 떠나자.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가 살아온 터전이다 보니까 그냥 살자 거기서. 하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떠나야 되는 이런 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노 교수님이 한국에 이제 반핵 운동하고 환경 운동하는 분들이 깊게 존경하는 이유가 행사에 앞서서
일본 침략에 대해서 사죄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는 발언을 하면서 행사를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주 존경을 받는데 우리가 수시로 일본 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정답을 얘기해 줘야지 스시를. 네, 말씀하듯이 통역을 해 통역을.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통역을 해 먹냐 마냐. それはもう個人の選択ですから、つまり放射能だけの基準からすれば食べない方がいいでしょうけど、食べるものがなくなるというかね、僕は肉よりは魚の方が体にいいと思ってるし好きだから食べる。だからそれいろんな要素があって人間は放射能の問題だけで生きて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ら。 그러니까 방금 하는 기준으로만 따지면은 안 먹는 게 좋죠. 하지만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살날들 만나고 고기를 안 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좋아하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자, 그러면 이제 그 본론으로 돌아가서 だけどね、行政とかその物事を決める人はきちんと決めてくれないと困るわけですよね。その上で個人が選択する。またその時基準を止める時もなるべく保守的に。そうですよ。決めないとダメですよね。そうですそうです。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어떤 행정을 담당하시고 이런 분들은 명확한 기준치를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기준치를 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야 이놈들아 이럴 때 보수를 해야 이놈들아.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생각할 때는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결정을 해야죠.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결정. 하지만 이럴 땐 너무나 진보적으로 결정해버리니까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준치를 가급적 낮춰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엄격하게. 그런데 꼭 이럴 때는 아주 진보적으로 결정하죠. 이게 전국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스시 먹으면 안 된다 동경 와서 그럼 동경 이 음식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이제 이실 짓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요신택이나 지식기준 도시 때,もうちょっとですね、この真相をですね、もうちょっと明確に。食べないよ。いや、私は食べますよ。 그래서 잡수시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일반적으로 안 먹는 게 좋다. だけど一般的には。いや、だからそれはね、個人の生活は、それが食べてどれぐらい影響があるかということを、まあ、厳密には分からないんだけれども、例えば日本の基準でいうとね、例えば、水にしろ野菜にしろ魚にしろ、それを毎日ずっとそこに住んで毎日食べてるとしたら、どんだけ被曝になるかということで計算してます。それで基準が決まってるわけですね。だから例えば寿司を年に1回食べるとか月に1回食べるとかということだけならば、他のものが汚染されてない状況だったら大丈夫だと思います。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의 선택이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기준치를 정할 때 뭐 물이라든지 야채 생선 그 일정량을 매일같이 먹었을 때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1년에 한 번 스시를 먹는다든지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다든지 그리고 같이 먹는 음식들이 오염되지 않았다라면 뭐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뭐 계속 먹지만 않으면 우리가 계속 먹을 돈은 없다. まあ実際ですね、毎日寿司が食えるぐらいの収入がないんで。 자, 그리고 그러면 고리 1호기로 돌아가면 고리 1호기는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 건지. じゃあ、そうしてまたですね、これ1号機の話を戻すと、これ1号機の場合は非常にやばい状況にいるという意味ですね。もうそのようにもう断言し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ね。そうですね。それは保守的に考えると、これは危険性があるから止めなきゃいけないと僕は思いますね。 제가 일본어 질문보다 조금 더 이렇게 사실은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단어를 안 하시잖아요. 또 막상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느냐 최대한 신중하게 말하시기 때문에 단어를 안 하시는데 제가 고리 1호기가 위험하다고 단언할 수 있냐니까 단언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하면 고리 1호기는 멈춰야 된다고 가동을 말씀하시는데 それは 곧 폭발한다는 거예요. 곧. いやそういうことじゃないんですよ。割れる可能性が
少しでもあるんですよ。そういう時にはもうね、もう割れたら大変ですから、割れたらもう大変、プサンが全滅するとかなるわけだから、その原発事故の問題はね、その事故の被害の大きさっていうのが決定的なんですよ。なので決定的ということは致命的、致命的、非常に大きい、決定的に大きいので、その場合は他のことと非常にだから、そういうことの起こる率が非常に少ないとしてもですね、それはもうねダメなんですね。そうですよね。もし起こったら大変ですから、だからもうゼロにしなきゃいけない。そうですよね。ところがゼロとは言えないってことになっちゃった今。そうですね。やっぱりポイントはあそこですよね. そこゼロじゃな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현재 당장 그렇게 폭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의 고리 1호기 압력 용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거는 뭐 분명히 말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터진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일단 터지면 얘기는 다 끝난다는 거죠. 이미 뭐. 부산은 거의 뭐 전멸이고.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자체는 그 사고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을 0%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0%로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모든 것을 다 보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주 하면 재미없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심각한 문제면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하는 이유가 이래야지 머릿속에 팍팍 박히거든요. 교수님 그 2011년 그 3.12 후쿠시마 터진 이후에 일본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앞바다 초고층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게 후쿠시마는 반경 30km 내에 17만 명밖에 안 살아요. 근데 고리 1호기는 반경 30km 이내 320만. 고리 1호기 바로 해운대 앞바다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심각한데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가 터지고 나니까 위험해서 해운대 앞바다로 온 거예요. 그 고층 아파트를 분양이 안 되던 걸 다 일본 사람들이 갖고 사서 분양이 싹 됐어. 그 사람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를 피해서 왔더니 고리 1호기가 있더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근데 이번에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피난 계획을 제대로 세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엔 더 위험하다고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하다. 근데 교수님 이게 이제 진짜 이게 심각한 게 한국에서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고예요. 그러니까 고리 1호기가 사고가 나온다든지 폭발한다든지 하면 치명적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부산은 전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미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실감을 할 수가 없다. 정봉주의 전국구 잘 듣고 오셨나요? 방송과 동시에 통역까지 이뤄지는 것이 참 신선했는데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빛의 강희롱이 듣고 오늘 취침 시간 늦어질 듯 복잡한 상황 한반에 뻥이라는 말 남겨주셨고요. 샤인스토니님 고리원전편 후기입니다. 너무 산만해서 집중이 안 되네요 라며 살짝 안타까운 심정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일드주님, 와 폭풍 방송이네요. 새벽에 듣다 보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주변에 많이 홍보할게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팟캐스트에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역사부터 국내외 이슈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뤘는데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팟캐스트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팟캐스트에는 항상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팟캐스터분들을 응원합니다. 한국 여론방송은 날 것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곳,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